네, 사상 초유의 현재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징계위는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 2차 심의를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허윤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10시 40분쯤에 시작해서 밤 9시쯤에 끝났잖아요. 9시간 한 30분 걸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15일 날 다시 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 심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일단 절차에 대한 논란 때문인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일단 이 징계위원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맡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기일 변경 통지나 이런 것들을 징계위원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징계위는 그러한 이제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은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고 그 전에 이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 논쟁을 하느라 이제 시간을 좀 소비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의를 했는데 일단 징계위원회가 이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기피 신청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를 못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시간을 또 소모하느라 이제 여러모로 이제 논의가 지연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징계 이유를 놓고 이제 법무부 측과 윤석열 총장 측이 각각의 주장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이 밤이 돼서 마무리가 된 거죠. 결국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어제 출석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결국 출석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어제 출석을 했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의사 표현을 할 그런 기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3명의 증인이 출석을 했었고요. 10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윤 총장이 출석을 했더라도 아마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전혀 없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윤 총장이 출석하는지 출석하지 않는지를 어제 오전에 돼서야 이제 윤 총장이 밝혔는데요. 사실 일부는 윤 총장이 출석을 해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을 할 거다, 항변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윤 총장이 이 징계위 출석을 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 자체가 윤 총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인에게 좀 불리한 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감찰위원회 진행 과정이나 징계위원회 그리고 징계 사유 등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참석을 해서 이 징계위에 참석을 해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을 하게 되면 징계위가 나중에 어떤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윤 총장을 불러서 얘기를 잘 들어보니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명확하게 있더라.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은 아마 출석을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15일에 있을 2차 징계위원회에도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보면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데 윤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3년에 한 번 출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참석을 하면서 그 사전에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징계위에 참석해서도 이제 본인에게 제기된 지위에 불복종했다, 사전에 보고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소명을 했는데도 이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윤 총장 당시 이제 팀장이죠. 팀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그거에 학습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5일에도 어차피 출석을 해도 결과는 뻔할 거고 그리고 5일 날 예정이 된 게 이제 8명의 증인 신문인데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날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무용한 절차를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절차는 저희가 마지막에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징계위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신경전이 펼쳐졌던 부분은 단연 징계비용 기피 신청에 대한 부분일 텐데 여기에 있어서 일단 징계위원회 면면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피 신청을 할 만한 그런 위원 선정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 징계위의 성격을 뭘로 규정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도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은 이 징계위는
정부 여당의 어떤 압력, 이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구성된 징계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징계위원회 면면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우에는 뭐 그 전에 이제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어떤 메신저에서 이렇게 좀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감찰 조사와 관련돼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감찰 쪽에서 접촉을 할 때 그때 이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출석시키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좀 편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 총장은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나머지 이제 뭐 안진 교수라든지 이런 뭐 정한중 위원장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예단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네. 점에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한 것인데. 이런 점들을 이런 전제를 놓고 보면은 윤석열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징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징계 사유하고 명확하게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이제 내부적인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에는 문제인 게 심재철 국장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건을 사실상 이제 그 대검 감찰부에 제보를 해서 형식상 그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 감찰부로 이렇게 좀 이 사실상의 이제 부적당한 방식으로 이제 감찰을 하게 만든 그런 당사자로 지금 지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징계사와 연관이 있어서 아마 기피 신청을 이제 했을 것인데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이 기피 신청을 결정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자진 회피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또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7명 중에서 징계위원 7명 중에서 추미애 장관은 청구인이라서 빠졌고요. 그리고 한 명은 그 나오지 않았고요. 5명이잖아요. 5명 중에 4명의 기피 신청을 윤석열 총장 측이 했고 다 기각이 된 거죠. 기각이 됐고 지금 한 명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이 문제를 제시하는 거는 회피를 할 사람인데 왜 기피 신청하는데 심의를 다 참여하고 마지막에 회피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나중에 회피를 했다라는 거는 기피 사유가 있다라는 회피 사유나 기피 사유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사전에 있었다.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징계위 자체가 이제 뭐 진행이 안 됩니다. 네. 뭐 검사 징계법을 보면은 이제 징계위는 과반수 인원이 출석을 해서 과반수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5명이 참석을 했다면 3명 이상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기피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이면 3명. 근데 4명이 징계위가 4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2명만 의결을 했다. 예. 그럼 이게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어제 상황을 보면 5명이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심재철 국장이 만약에 처음에 회피를 했다면 구성원이 4명이 되는 예. 것입니다. 예. 그런데 4명 중에 공통 기피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공통 기피 사유가 제기가 됐는데 그러면 4명 중에 2명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2명밖에 남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과반수가 안 돼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징계위 되는 것입니다.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5명 중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징계위가 아마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재척이나 회피, 기피가 흔하게 일어나는, 뭐 흔하진 않습니다만 가끔 예. 일어나는 법원에서도 보면 합의부 판사 3명 중에 1명 정도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피 회피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피 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나중에 회피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5명 중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음번에 5명이 모여서 또 징계위를 구성했을 때 예. 또 4명을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지 결과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을 그냥 기각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봐주기 논란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징계위를 사실상 못하게 하는 기피 신청을 뭐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이러한 기피 신청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징계위가 부당하게 이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아예 인식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의 의사 표명을 했다라는 것을 이후에 이제 어떤 쟁송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근거들과 함께 제시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아마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문제는 이제 법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어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그건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정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변호사께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예, 당연히 법정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징계위 쪽에서 든 이제 대법원 판례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더라도 예. 이 기피 신청 이후에 회피하는 것은 뭐 상관이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안이 이번 사안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안은 지금과는 많이 달리 이제 뭐 교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제 선생님에 대한 징계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거 판단하는 거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의 수장을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배제를 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에 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전에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도 이번에는 또 달리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윤 총장은 이 부분을 문제를 삼을 테고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사실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5일 날 징계위원회 두 번째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윤석열 총장 측이 증인을 7명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7명을 다 받아줬어요, 징계위원회에서.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빠지고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가 빠지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정화 검사를 다시 넣은 것까지 받아줬고 또 징계위 측에서는 그 본인이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넣었단 말이죠.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준다라고 이제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신청한 증인들은 대부분 이제 좀 받아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증인들이 신청된 사람들 중에 어떠한 부분에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예상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은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법무부 측에 이제 유리한 입장이어야 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전에 이제 법무부 감찰위도 그렇고 법원 결정도 그렇고 사실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유가 예.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누구나 이것은 징계 이유가 된다, 징계 사유가 된다 이렇게 좀 합의가 모아진 이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측이 이것은 뭐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증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로 법무부 측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은 사실 이제 출석을 좀 꺼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중에서도 다만 이제 심재철 국장의 경우에는 지금 징계위가 찍어서 이제 직권으로 이제 신청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명분상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심재철 국장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건 거죠? 되도록 이제 나오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좀 적정하겠지만 여기 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증언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강제적인 어떤 강제력을 동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 본인 예. 의사에 이제 달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출석 가능성을 점쳐 주셨는데 예. 그 중에서도 출석 여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증인이 있다면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예, 지금 세 가지 정도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명을 불렀는데요.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심재철 국장 그리고 손준성, 이정화 검사 이렇게 3명이고요. 네. 채널 A 사건은 이성윤, 정진웅, 박영진 부장검사 이렇게 3명이고 예. 감찰 무마 방해는 한동수, 유혁 이렇게 2분입니다. 네. 그런데 각각 이 세 사건에 대해서 한 명씩은 굉장히 핵심적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판사 불법 사찰 같은 경우에는 심재철 검찰국장. 아무래도 심 국장이 이 문건 자체를 대검 감찰부에 넘기고 다시 돌려받았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추 장관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있었던 압수수색에서 대검 쪽과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이러한 증인 신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진웅 차장검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채널A 사건이 연루가 돼 있거든요. 예. 즉 이제 윤 총장에게 직접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감찰무마 방해 관련해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다른 건과는 달리 이 감찰 사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윤 총장이 네. 뭐 예를 들면 검사가 찾아왔는데 그걸 받지 않고 돌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감찰 무마 방해에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3명 정도는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해야 좀 내실 있는 이런 신문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3명이 나오든 아니면 8명이 다 나오든 2차 15일 날 있을 2차 심의예요. 징계위원회. 그러면 시간이 또 1차도 그거 판단하느라고 굉장히 기피 사유 들어보고 판단하느라고 계속 길어져서 결론이 못 났잖아요. 2차 때에도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고요. 아. 8명이 다 나온다면 이건 예.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그 법원에서 증인 신문을 해보면 예. 한 명당 최소 30분 이상이 듭니다. 네. 핵심 증인인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려요. 예. 이제 과정을 보면 이제 부른 사람, 그러니까 주신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처음에 신문을 하게 되면 반대쪽이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 신문에 대해서 처음에 신문을 했던 사람이 다시 제주 신문을 하게 되는 예.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재반박, 재답변을 또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예. 공방이 오가다 보면 이게 시간이 얼만큼 흘러갈지 모르는 거고요. 예. 이게 또 사안이 8개에다 그리고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가 이제 증인신문을 지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증인이 좀 다른 얘기를 하거나 답변을 잘 안 하거나 그러면 개입을 해서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니까 명확하게 정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위증죄를 고지를 합니다.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뭐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 아무래도 분위기상 사실을 얘기해야 될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을 해보면 예. 나오면 이제 당사자들 또는 이제 증인으로 부른 사람들이 굉장히 발언을 중구난방으로 해요. 본인은 억울하다. 아니면 네.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누가 개입해서 이걸 자르거나 그러면 이게 또 절차적인 문제, 왜 내 얘기 안 들어줘가 되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증인을 불러가지고 신문하는 과정 자체가 명쾌하고 딱딱 끊어지지 않고 예.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15일도 전망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15일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렇죠. 8명이 다 나온다면 15일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증인이 굉장히 많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지만 사실 사유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 6가지 징계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핵심 쟁점이 될 만한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채널 A 사건과 관련돼서 뭐 감찰이나 수사를 방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여론조사 1등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역시 이제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대검의 수사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정보 수집을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의 견해인 것 같은데 예. 다만 이걸 근거로 해서 검찰총장을 중징계할 정도의 사안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지금 징계위는 이제 해임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정하고 있는데 네. 해임에 해당하는 거냐 이게 좀 의문이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아니다 해임할 정도의 헌법상의 어떤 원칙을 저버리는 이러한 뭐 중대한 일을 검찰총장이 했다 이런 점을 부딪히고 있어서 아마 이게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게 그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인데 이것이 이제 감찰이 되고 수사 의뢰가 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도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원래는 대검 반부패 부장을 하다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간 심재철 국장이 예를 들면 뒤에서 부적합한 방식으로 이제 수사 의뢰까지 가는 과정에 개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혐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고서를 냈지만 이것이 예. 묵살당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또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지금 양쪽에서 주장이 부딪히는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징계 수위가 낮은 징계부터 말씀드리면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초반에는 징계위원회 열려고 하는 게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이 집행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직 정도가 나올까 아니면 경징계가 나올까 의견이 조금씩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가능성은 모두 이제 있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 징계위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온 과정을 봤을 때 중징계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방식으로라도 징계위를 꾸렸다. 그리고 네. 지금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판단이 이제 합리적이겠죠. 예. 다만 이제 부담이 여전히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명 중에 3명이 이제 이 징계 내용에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징계 사유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이제 이것은 해임에 해당한다라고 동의할 정도는 이제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명 이용구 차관이나 지금 이제 정한중 위원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입장이 강한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2명 그중에 1명은 이제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은 대검 참모기 때문에 또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 결국 안진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제 결정적인데 만약에 해임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정직 6개월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남은 임기가 7개월 정도 되는데 이 거의 뭐 6개월 동안 정직을 시키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죠. 다만 이후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해임 결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할 것인데 해임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한 검찰 두 검찰총장 상황은 법원이 또 꺼릴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은 조기에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판단도 있는 반면 정직 6개월이 될 경우에는 지금 조남관 차장이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지금 법무부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인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질 것이고 법적 대응도 그러면 6개월 내내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이 이후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지금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윤 변호사도 어떤 징계를 예상하십니까? 저도 이제 정직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경징계가 내려져도 소송을 할 거고요. 중징계가 내려져도 소송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경징계라면 추미애 장관에게 돌아오는 타격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징계 쪽으로 가야 되고 다만 이제 면직이나 해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제시되는 증거 자체가 해임이나 면직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이나 이제 면직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데 그렇다고 경징계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정직밖에 없는 겁니다. 정직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향후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이 해임이나 면직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배제를 시키는 완전히 이 내쫓는 거잖아요. 이 정당성이 있느냐, 이 중징계가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겁니다. 그런데 정직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지금 윤 총장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의혹도 있고 뭐 집안 뭐 있잖아요. 뭐 처도 있고 그 장모도 있고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수사를 간섭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한 3달이나 6달 정도 정지를 시켜놓고 수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복귀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뒤에 이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일에 다시 두 번째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